여러분, 오늘 밤은 아주 오래된 숲의 정막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눈을 감고 거대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중앙 아메리카의 열대 우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축축한 공기, 이름 모를 새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발밑에서 느껴지는 오래된 흙의 촉감. 우리가 흔히 아메리카 대륙의 고대 문명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마야와 아즈텍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 두 문명을 생각할 때 거대한 돌로 만든 피라미드 위에서 제사를 지내고 깃털 장식을 한 전사들이 밀림을 누비는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종종 우리는 이 두 거인이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패권을 다투며 아메리카 대륙의 진정한 지배자가 되기 위해 전쟁을 벌였을 것이라고 상상하곤 하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에게도, 그리고 역사에 관심이 많은 우리에게도 항상 매혹적인 질문이 하나 따라 붙습니다. 과연 마야와 아즈텍, 둘 중 어느 문명이 더 앞선, 더 진보한 문명이었을까요?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머릿속에 굳게 자리 잡은 이 매력적인 상상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즈텍과 마야는 단 한 번도 서로를 마주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같은 전장에서 창과 방패를 맞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이 둘을 직접적인 라이벌로 생각하는 것은 역사가 남긴 가장 거대하고도 흔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시간의 축을 조금만 당겨서 들여다볼까요? 아즈텍인들, 정확히는 멕시카인들이 역사에 그들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은 14세기 초반의 일입니다. 그들이 텍스코코 호수 위에 웅장한 수상도시 테노치티틀란을 세운 것이 132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 제국의 기초를 다지고 있을 무렵 마야의 빛나는 고전기 문명은 이미 수백 년 전에 붕괴되어 깊은 정글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우리가 찬란하다고 부르는 마야의 대도시들은 아즈텍 제국이 탄생하기도 전에 이미 이끼로 뒤덮인 잊혀진 폐허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훗날 아즈텍 전사들이 밀림을 행군하다 마야의 거대한 유적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인간이 지은 것이라 믿지 못해 신들의 자리라고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년의 차이가 아닙니다. 마야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1000년 이상의 길고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하늘을 관찰하고 돌에 문자를 새기고 수학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반면 아즈텍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멸망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국을 통치한 시간은 고작 2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서히 피어난 문명과 2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팽창한 제국, 이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누가 더 우월한지 비교하는 것은 마치 고대 로마 제국과 현대의 어떤 초강대국을 나란히 세워놓고 국가의 역량을 비교하려는 것만큼이나 시작부터 잘못된 접근입니다. 두 문명은 수레바퀴도, 철기도, 심지어 짐을 나를 거대한 가축조차 없었던 척박한 대륙에서 문명을 건설해야 한다는 동일한 숙제를 안고 있었지만 그것을 풀어나간 방식과 그들이 존재했던 시간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야는 중앙 집권적인 하나의 거대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과테말라, 벨리즈, 멕시코 남부에 이르는 광활한 열대우림 속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독립된 도시, 국가들의 모자이크였습니다. 각 도시마다 왕이 있었고 각자의 군대가 있었으며 자신들만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강력한 정치적 지배력이 아니라 같은 문자를 쓰고 같은 우주관을 공유한다는 깊은 문화적 연대감이었습니다. 반대로 아주 늦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아즈텍은 맹렬한 속도로 주변을 굴복시키며 모든 권력과 부를 하나의 중심, 테노치티틀란으로 끌어모으는 잔혹하고도 효율적인 통일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계가 작동하는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쪽은 무한한 우주의 시간을 재는 시계이고 다른 한쪽은 피와 정복으로 돌아가는 현실의 시계입니다. 절대적인 우열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각자가 놓인 완전히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 두 문명은 당시의 유럽인들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경이로운 한계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도달했던 그 경이로운 정점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아즈텍의 웅장한 전사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읽고 시간의 비밀을 해독했던 아메리카 대륙의 진정한 천재들. 마야의 하늘 아래로 말입니다. 우리가 방금 지나온 아즈텍의 웅장한 호수 도시에서 시선을 거두고 마야인들이 바라보던 밤하늘로 고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두운 정글 위로 쏟아질 듯 빛나는 별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유럽인들이 아직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혼란스러운 중세의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때 아메리카 대륙의 깊은 숲속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지적 도약 중 하나가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야인들은 단순한 건축가나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는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별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천문학자였고 시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자였으며 무엇보다도 아메리카 대륙이 낳은 가장 위대한 수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수학적 천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척도는 바로 숫자 0의 발견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무의 상태를 하나의 가치로 인식하고 기호화하는 것은 수학의 역사에서 가장 급진적인 도약으로 꼽힙니다. 유럽인들은 아랍과 인도의 전통을 거쳐서야 비로소 이 0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야인들은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된 채 유럽보다 수백 년이나 앞서 독립적으로 0의 개념을 장안했습니다. 그들은 소라 껍데기 모양의 기호로 0을 표현했고 이를 바탕으로 20진법이라는 독창적이고 정교한 위치 기수법을 완성했습니다. 이 0이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었기에 마야의 수학자들은 덧셈과 뺄셈의 한계를 넘어 과거와 미래를 향해 무한히 뻗어나가는 거대한 숫자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었습니다. 이 정교한 수학적 도구는 곧장 하늘을 향했습니다. 마야인들에게 천문학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종교이자 최고의 과학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밤하늘을 크게 엿볼 수 있는 망원경도 없었고 시야를 돕는 유리 렌즈도 없었으며 그 어떤 정밀한 금속 관측 기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곤 오직 유관, 그리고 수백 년, 수세대에 걸쳐 밤하늘을 끈질기게 기록해온 관찰의 집념뿐이었습니다. 그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는 현대 과학자들조차 경악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금성이 태양을 기준으로 같은 위치로 돌아오는 주기인 회합 주기를 계산해냈는데 놀랍게도 현대 천문학의 관측 결과와 비교해 보아도 그 오차가 1년에 단 14초에 불과했습니다. 오직 눈과 기록만으로 이룩한 성과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또한 그들은 태양년의 길이를 당시 유럽인들이 사용하던 율리우스력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계산해냈고
수십 년 뒤에 일어날 일식과 월식의 날짜까지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마야인들이 시간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별의 움직임을 쫓고 그토록 복잡한 달력을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농사를 짓기 위해 계절의 변화를 알려고 했던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260일 주기의 신성한 달력인 출킨과 365일 주기의 태양력인 하합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52년마다 하나의 큰 주기를 완성하는 달력의 수레바퀴는 그들 일상의 리듬이자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인간의 덧없는 수명을 훌쩍 뛰어넘는 거대한 심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수백만 년 전의 과거와 아득한 미래의 우주적 주기를 계산하려 했습니다. 마야인들에게 시간이란 단순히 흘러가 사라지는 날들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통제하고 예측해야만 하는 거대한 우주의 질서였고, 그 질서를 이해하는 자만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처럼 고도의 추상적인 수학을 다루고 우주의 심연을 들여다보던 사람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심오하고 우주적인 지혜를 가진 이들이라면 속세의 욕망을 초월하여 별빛 아래에서 평화를 노래하는 온화하고 지혜로운 사제들이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양의 역사학자들도 마야인들을 평화로운 천문학자들의 문명으로 포장하며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러한 낭만적인 환상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주를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로웠던 마야인들이 세속에 피 흘리는 권력 다툼과는 거리가 멀 것이라 여겼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정글 속에 잠들어 있던 마야 문자의 비밀을 어느 러시아 학자가 마침내 해독해냈을 때 서구 역사학계는 발칵 뒤집히고 맙니다. 우주를 그렇게나 깊이 이해했던 사람들이 평화의 수호자일 것이라는 기대는 산산조각났습니다. 과연 돌에 새겨진 마야의 글자들은 우리에게 어떤 핏빛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고대 문명의 문자를 떠올릴 때 단순한 사물의 모양을 본뜬 그림이나 기호를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야의 문자는 아메리카 대륙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정교하게 발달한 기록 체계였습니다. 그것은 그저 뜻만 통하는 원시적인 그림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기호가 온전한 단어를 뜻하는 동시에 소리를 나타내는 음절 기호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혼합 체계였습니다. 구조적으로 보자면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나 오늘날의 일본어 표기 방식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마야의 서기들은 이 고도의 문자를 이용해 밤하늘 별들의 움직임은 물론이고 서정적인 시와 장엄한 역사, 왕실의 복잡한 계보, 나아가 세상을 창조한 신화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돌과 껍질 종이 위에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서양의 주류 학자들은 이 복잡한 문자를 해독하지 못한 채 마야인들을 시간을 숭배하고 별을 관측하는 평화롭고 신비로운 사제 집단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차가운 냉전의 한복판에서 소련의 학자 유리 크노로조프가 마야 문자의 음성학적 원리를 밝혀내면서 이 거대한 착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서방 세계의 학자들은 무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의 기념비적인 연구를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별을 사랑하는 평화로운 고대인들이라는 그들만의 낭만적인 환상을 스스로 깨뜨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
마침내 크노로조프의 해독법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수백 년 동안 정글 속에 잠들어 있던 돌에 새겨진 글자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전 세계 역사학계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이고 맙니다. 마야의 웅장한 돌기둥과 신전계단에 정교하게 새겨진 그 아름다운 글자들은 밤하늘의 평화를 노래하는 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로로 잡힌 적국 지배자들의 비명이었고 피비린내, 나는 사륙과 정복의 기록이었습니다. 마침내 해독된 비문들은 마야 세계가 하나의 통일된 평화로운 낙원이 아니라 티칼과 칼라크물, 쓸, 팔케케와 코판 같은 수많은 독립된 도시 국가들이 끝없이 서로의 목을 노리는 잔혹한 전장이었음을 폭로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처럼 문화와 종교, 언어는 짙게 공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서로의 심장을 찌르며 동맹과 배신을 잔혹하게 반복했습니다. 무자비하게 적의 도시를 불태우고 패배한 적국의 왕을 사로잡아 군중 앞에서 잔인하게 처형하는 피 묻은 승전보들이 그 아름다운 문자들로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던 지혜로운 학자들은 놀랍게도 동시에 적의 피를 뒤집어 쓴 무자비한 전사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야의 비문이 우리에게 들려준 가장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진실은 적을 죽이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들 스스로가 행했던 끔찍한 자기 희생의식이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고 신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야의 통치자들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스로의 몸을 찔러 피를 바쳤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왕과 왕비들은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가오리의 꼬리뼈나 흑요석 칼을 이용해 자신의 혀, 귀, 심지어 생식기를 찔러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지독한 고통 속에서 흘러나온 왕족의 고귀한 피가 종이를 붉게 적시고 그 종이를 향로에 불태워 피어오르는 짙은 연기 속에서 그들은 조상의 영혼과 신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야만적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들에게 피를 내려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 통치자 스스로가 가장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극단적이고도 신성한 통치 행위였습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곳의 선자가 가장 깊고 날카로운 고통을 짊어져야만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된다는 기괴하고도 심오한 권력의 철학이었던 셈입니다. 지식을 탐구하는 고도의 지성과 피를 갈구하는 잔혹한 제의가 완벽하게 공존했던 마야 문명. 그들은 우주의 아득한 시간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계산해냈지만 정작 자신들이 발딛고선 땅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끝없는 전쟁으로 인한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분열, 그리고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던 자연의 묵직한 역습은 별을 사랑했던 이 철학자들의 세계를 가장 끔찍하고도 기나긴 침묵의 결말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9세기에서 10세기로 넘어가는 어느 시점, 영원할 것만 같았던 마야의 거대한 도시, 국가들의 기이한 정막이 찾아옵니다.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던 돌을 깎는 망치 소리가 떴었고, 광장을 가득 채우던 화려한 의식의 북소리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며 우주의 시간을 계산하던 지혜로운 학자들도 스스로의 몸을 찔러 피를 바치며 신들과 소통하던 강력한 전사왕들도 모두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것처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티칼, 쿠판, 팔자케와 같은 거대한 대도시들이 마치 누군가 거대한 스위치를 꺼버린 것처럼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고전기 마야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종말의 원인을 찾기 위해 외부에서 침입한 미지의 강력한 적이나 대륙을 휩쓴 끔찍한 전염병 같은 극적인 사건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고고학자들과 기후학자들이 호수의 퇴적물과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 끈질기게 밝혀낸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끔찍한 시스템 내부의 붕괴였습니다. 마야인들은 외부의 적에게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문명의 거대한 무게와 맹목적인 확장에 짓눌려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마야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왕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더 높고 화려한 피라미드와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석조 건축물들의 표면을 매끄럽고 하얗게 칠하기 위해서는 회반죽을 발라야 했고, 석회암을 구워 회반죽을 만들기 위해 마야인들은 주변의 울창한 숲을 무자비하게 베어내어 불태웠습니다. 끝없는 건설의 대가로 숲이 사라지자 토양은 심각하게 침식되었고, 지력이 완전히 다한 땅에서는 더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릴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치명적인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수십 년간 이어진 기나긴 가뭄이었습니다. 호수와 강이 바닥을 드러내고 옥수수밭이 검게 타들어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간절한 시선은 자연스럽게 가장 높은 신전 꼭대기, 그들의 왕을 향했습니다. 가오리 가시로 스스로의 살을 찌르며 고통을 감내하면 신들이 비를 내려줄 것이라 철석같이 약속했던 그들의 신성한 지배자 말입니다. 하지만 가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들이 아무리 끔찍한 고통 속에서 많은 피를 흘려도 하늘은 끝내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자 왕의 신성함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왕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권력의 근본적인 명분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사라지고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자 살아남기 위한 도시 국가들 간의 전쟁은 이전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잔혹해졌습니다. 거대한 무역망은 산산이 끊어졌고 농민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무능한 엘리트 계층을 먹여 살리기를 거부했습니다. 마야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평범한 백성들은 그저 굶주림과 전쟁으로 얼룩진 화려한 감옥 같은 대도시를 미련 없이 등지고 떠났을 뿐입니다. 그들은 밀림 깊은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작은 마을을 이루거나 저 멀리 북쪽의 유카탄 반도로 이동하여 새로운 터전을 개척했습니다. 왕조의 화려한 역사를 기록하던 장구한 달력은 더 이상 돌에 새겨지지 않았고, 버려진 거대한 석조 건축물 위로는 다시 정글의 무성한 덩굴이 소리 없이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려 했던, 그리고 무한한 팽창을 꿈꾸었던 위대한 철학자들의 세계는 이렇게 씁쓸하고도 조용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사라진 중앙아메리카는 텅 빈 권력의 공백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코 진공 상태를 오랫동안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야의 웅장한 피라미드들이 서서히 이끼로 덮이고 밀림의 짐승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던 바로 그 시간, 이 대륙의 북쪽 메마른 사막지대에서는 한 무리의 굶주린 이리떼 같은 이들이 남쪽을 향해 험난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헐벗은 떠돌이였고, 정착한 국가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뱀과 벌레가 우글거리는 가장 끔찍한 탐지대로
내몰리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 그들 자신조차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남루하고 버림받은 피난민들이 훗날 아메리카 대륙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끔찍한 악몽, 아즈텍 제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마야의 거대한 신전들이 서서히 정글의 짙은 녹음 속으로 삼켜지며 기나긴 침묵에 빠져들었던 그 무렵, 역사의 무대는 남쪽의 밀림에서 벗어나 멕시코의 메마르고 거친 중앙 고원으로 옮겨집니다. 시간은 훌쩍 뛰어넘어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반으로 향합니다. 이때 멕시코 계곡은 이미 수백 년 동안 비옥한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아온 문명화된 여러 왕국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농경지를 차지하고 화려한 옷을 입으며 정교한 신전을 짓고 세련된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평화롭고 번영하던 계곡에 북쪽의 척박한 사막지대로부터 불청객들이 찾아옵니다. 거친 짐승의 가죽을 대충 걸치고 굶주림과 피로에 지친 채 흙먼지를 뒤집어 쓴 이 남루한 유목민 무리. 이들이 바로 훗날 잔혹한 아즈텍 제국의 주역이 되는 멕시카인들입니다. 당시 계곡에 살고 있던 기존의 세련된 왕국들의 눈에 이 멕시카인들은 그저 혐오스럽고 야만적인 침입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고상한 예의도 없었고 복잡한 교양도 없었으며 오직 가혹한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 벼려진 거친 생존 본능만으로 뭉쳐진 불쾌한 집단이었습니다. 멕시카인들은 정착할 한 뉴메 땅을 구하기 위해 이 왕국, 저 왕국을 떠돌며 비참한 용병 노릇을 하거나 구걸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호전적이고 굽히지 않는 성품은 번번이 기존 세력들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고 결국 그들은 계곡의 모든 왕국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 누구도 이 불길한 이방인들을 자신의 땅에 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강력한 왕국들은 이 골칫거리 야만인들을 영원히 없애버리기 위해 계곡 중앙에 위치한 텍스코코 호수의 가장 척박하고 버려진 늪지대로 그들을 잔인하게 몰아넣었습니다. 그곳은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독사가 우글거리고 농사를 지을 단단한 흙, 한 줌조차 없는 악취, 나는 진흙탕 섬이었습니다. 계곡의 오만한 왕들은 이 지독한 유목민들이 그곳에서 독사들에게 물려 고통스럽게 죽거나 마이나의 지독한 역병에 걸려 자연스럽게 역사 속으로 소멸해 버릴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굶주린 이리떼가 가진 지독한 생명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멕시카인들은 절망 속에서 순순히 죽어가는 대신 자신들을 물어 죽일 것이라 기대했던 바로 그 뱀들을 잡아먹으며 악착같이 버텨냈습니다. 진흙탕을 뒹굴며 매일매일 처절한 생존 투쟁을 벌이던 그들의 눈빛에는 반달아 자신들을 인간 이하로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 화려한 세상을 향한 깊고 서늘한 분노가 소리 없이 하지만 맹렬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25년의 어느 날, 이 저주받은 넷지대 한가운데서 그들의 운명을, 아니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멕시카인들에게는 부족을 이끄는 강력한 태양과 전쟁의 신, 우이칠로포 치틀리가 있었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신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선인장 위에 거대한 독수리가 앉아 뱀을 부리로 물고 뜯어먹고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너희가 위대한 도시를 세울 영원한 약속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끔찍한 방황과
모멸의 시간 끝에 텍스코코 호수의 갈대가 무성한 작은 진흙섬에서 멕시카인들의 제사장은 마침내 신이 예언한 그 경이로운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 위태롭게 자라난 붉은 열매를 맺은 선인장. 그 위에 거대한 날개를 펴고 앉아 날카로운 발톱으로 몸부림치는 뱀을 짓누르며 삼키는 위풍당당한 독수리의 모습. 그것은 길고 고통스러웠던 유랑의 끝을 알리는 동시에 훗날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을 위대한 제국의 잔혹한 탄생을 선포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뱀을 뜯어먹는 독수리의 숭고한 환상 앞에서 세상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이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 악취, 나는 밑지대 위에 자신들의 영원한 수도 테노치티틀란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호수박 안전한 육지에서 이들을 조롱하며 지켜보던 수많은 왕국들 중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독사를 뜯어먹으며 연명하던 이 더럽고 야만적인 피난민들이 불과 200년도 지나지 않아 자신들 모두의 심장을 제단 위에 찢어 바치게 만들 끔찍하고도 위대한 지배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야인들은 단단하고 광활한 대지 위에 수백 년의 시간을 들여 정교한 피라미드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지식도 자원도 없이 맷지대에 버려졌던 이 아즈텍인들은 어떻게 그 치명적인 지리적 한계를 극복했을까요? 그들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가장 실용적이고도 미친 짓을 저지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찬란한 제국의 수도를 바로 물 위에 짓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눈을 감고 16세기 초반 텍스코코 호수 위로 떠오르는 찬란한 아침해를 상상해 보십시오. 불과 200년 전만 해도 독뱀과 악취만이 진동하던 그 죽음의 두 지대에는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공학적 기적 중 하나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훗날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에르난 코르테스와 그의 무장한 병사들은 안개 낀 호수 위로 우뚝 솟아오른 이 거대한 도시를 보고 자신들이 마법의 책에 나오는 환상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의심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아즈텍 제국의 심장, 수상도시 테노치티틀란이었습니다. 당시 테노치티틀란의 인구는 대략 20만 명에서 30만 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체감하기 위해 동시대 유럽의 도시들과 비교해 볼까요? 당시 대영 제국의 중심인 런던은 고작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고 화려함을 자랑하던 프랑스의 파리조차 10만 명을 간신히 넘기던 시절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중국의 거대한 수도 베이징이나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정도만이 이 도시의 인구와 견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물과 쓰레기가 거리에 넘쳐나고 역병이 창궐하던 당시 유럽의 불결한 도시들과는 달랐습니다. 테노치티틀란은 매일 수천 명의 청소부들이 거리를 쓸고 닦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청결하고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구획된 꿈의 메트로폴리스였습니다. 수많은 운하가 도시의 혈관처럼 정교하게 뻗어 있었고 그 위로 끊임없이 수만 척의 카누들이 물자를 실어 날랐습니다. 마야인들이 고도의 추상적인 수학을 다루고 별을 관측하던 천문학의 천재들이었다면 아즈텍인들은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이고 억척스러운 공학의 천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별의 움직임을 수십만 년 전까지 계산해내는 철학적인 우주관이나 비어있음을 의미하는 영의 개념 같은 것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호수라는 가혹한 자연 환경을 완벽하게 개조하고 지배하는 실용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식량이었습니다. 단단한 땅, 한뼘 없는 호수 위에서 30만 명의 거대한 인구를 도대체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에 아즈텍인들은 치남파스라는 기적적인 농업 기술로 답했습니다. 그들은 호수 바닥에 튼튼한 나무 말뚝을 박고 갈대와 장가지로 틀을 짠 뒤 그 위에 호수 밑바닥의 진흙과 수초를 겹겹이 쌓아 올려 말 그대로 물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인공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섬의 가장자리에 뿌리가 깊게 내리는 수양버들 같은 나무를 심어 인공섬을 호수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호수의 풍부한 물이 자연스럽게 흙의 습도와 온도를 일정하게 조절해 주었기 때문에 이 치남파스에서는 1년에 무려 7번이나 옥수수와 콩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마야 문명을 철저하게 붕괴시켰던 척박한 토양과 끔찍한 가뭄의 한계를 아즈텍인들은 이 놀라운 공학적 발명품을 통해 완벽하게 극복해낸 것입니다. 풍족한 식량 문제는 해결했지만 바닷물처럼 짠 여모를 품고 있던 텍스코코 호수 한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깨끗한 식수는 또 어떻게 구했을까요? 아즈텍의 기술자들은 육지의 차풀테펙 맑은 샘에서부터 도시 중심부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이중 수로를 수 킬로미터에 걸쳐 건설했습니다. 2개의 거대한 파이프를 나란히 놓아 하나의 관을 청소하거나 수리해야 할 때에도 다른 관을 통해 맑은 물이 끊임없이 도시로 공급되도록 설계한 놀라운 시스템이었습니다. 또한 광활한 뜰라뗄롤코 중앙시장에는 제국 전역에서 몰려든 수만 명의 상인들이 은과 금, 화려한 깃털과 진귀한 향신료를 질서 정연하게 거래했습니다. 훗날 이 시장을 직접 목격한 스페인의 군인들은 유럽의 그 어떤 거대한 시장보다도 완벽하게 통제되고 조화로운 곳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처럼 아즈텍은 마야처럼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색적인 철학자들의 국가는 아니었지만 극악의 지리적 조건을 가장 치밀하고 물리적인 방식으로 통제하여 난공불락의 요새이자 아메리카 대륙 최고의 경제 중심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진흙탕을 기어다니며 뱀을 잡아먹던 버림받은 피난민들이 불과 한 세기 남짓한 시간 만에 대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물 위의 거대한 기계장치를 기어코 완성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밤낮 없이 돌아가는 이 거대한 도시의 톱니바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지 풍족한 옥수수와 맑은 물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30만 명의 인구를 부양하고 호수 밖의 광활한 영토를 짓밟으며 팽창해 나가기 위해 아즈텍 제국은 이전에 없던 전혀 다른 차원의 통치 시스템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방식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둡고 서늘한 감정, 바로 타인의 살점과 피에서 뿜어져 나오는 극도의 공포로 제국의 엔진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다스리고 웅장한 돌을 쌓아 올린 찬란한 공학적 기적. 그 눈부신 빛의 이면에는 반드시 짙고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마련입니다. 아즈텍 제국이 그토록 거대한 30만 명의 인구를 배불리 먹이고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진짜 원동력은 단순히 옥수수밭의 풍요로움이나 호수의 맑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고도 정교한 지배 시스템을 발명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생명과 극도의 공포를 제국의 화폐로 사용하는 끔찍한 권력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아즈텍의 사회 구조는 철저하게 전쟁을 위해 설계된 거대한 군사 기계와 같았습니다. 독수리 전사와
제규어 전사로 대표되는 그들의 군대는 용맹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쟁 방식은 동시대 서양이나 다른 대륙의 전쟁과는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적의 영토를 완전히 파괴하거나 적병을 그 자리에서 몰살시키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즈텍 전사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임무는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산채로 사로잡아 테노치티틀란으로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포로를 포획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채 격돌하는 의식적인 형태의 전투를 벌였고 이를 스스로 꽃의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이한 전투의 목적은 사륙이 아니라 제단에 바칠 살아있는 심장을 수확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그토록 산 사람에 집착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물론 종교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아즈텍의 우주관에 따르면 신들이 스스로의 피를 흘려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세상의 멸망을 막고 매일 아침 태양을 다시 무사히 떠오르게 하려면 인간이 끊임없이 붉은 피와 뛰는 심장을 신에게 빚갚듯 바쳐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1487년 테노치티틀란의 거대한 중심 신전인 템플로 마요르가 완공되었을 때 무려 며칠 밤낮에 걸쳐 수만 명의 포로가 제단 위에서 심장을 뜯기는 끔찍한 봉헌 의식이 치러졌습니다. 훗날 역사학자들은 이 엄청난 희생자의 숫자가 주변국을 겁주기 위한 아즈텍 본인들의 과장과 훗날 자신들의 정복을 정당화하려 했던 스페인 정복자들의 변명이 섞여 부풀려진 것이라 분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의 규모 자체가 전례 없이 거대하고 체계적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역사적 진실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냉정하고 깊이 들여다보면 이 피비린내에 나는 제사는 맹목적인 종교적 광기, 그 이상의 차가운 목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탈을 쓴 치밀한 국가적 테러리즘이었습니다. 아즈텍 황제들은 새로운 지역을 정복하면 그곳의 지방 통치자들을 굳이 죽이지 않고 고스란히 살려두었습니다. 대신 그들을 수도로 정중하게 초대해 거대한 신전 꼭대기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인간 공양 의식을 맨 앞줄에서 똑똑히 지켜보게 만들었습니다. 산 사람의 가슴이 흑요석 칼로 갈라지고 피가 피라미드 계단을 타고 붉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끔찍한 시각적 충격 앞에서 반항심을 품었던 주변국의 지도자들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에 질려 스스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제단 위에서 흘러내린 피는 곧바로 변명할 여지 없는 절대적인 복종으로 변환되었습니다.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힌 수백 개의 정복당한 도시들은 아즈텍을 향해 막대한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 알갱이, 화려하고 진귀한 개찰의 깃털, 단단한 옥과 흑요석, 향기로운 바닐라, 그리고 제단에 바칠 또 다른 노예들이 테노치티틀란의 중앙 창고를 향해 거대한 강물처럼 끊임없이 밀려들었습니다. 직접적인 군사 점령 없이도 조공을 강요할 수 있었던 이 잔혹한 공포의 순환, 고리야말로 물 위에 뜬 기적의 도시를 먹여 살리고 움직이는 진짜 심장이자 지치지 않는 제국의 엔진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했던 두 거인의 엇갈린 운명과 그 본질이 하나의 거대한 캔버스 위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쪽에는 끝없는 우주의 시간을 계산해내고 정교한 문자로 역사를 기록했던 지적이고 추상적인 문명의 눈부신 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짙은 공포와 실용적인 공학 기술을 결합하여 수백만 명의 목숨을 완벽하게 통제했던
강압적인 권력에 차가운 정점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이야기의 처음을 열었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발전 형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높은 단계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밤하늘의 우주적 시간을 탐구했던 마야의 깊은 정글과 타인의 피로 제국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렸던 아즈텍의 웅장한 호수 위를 모두 지나왔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에서 던졌던 그 매혹적인 질문. 과연 두 문명 중 누가 더 진보하고 앞선 문명이었을까 하는 묵직한 물음표를 다시 꺼내어 거대한 저울 위에 올려놓을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진보라는 단어를 어떤 자로 재느냐에 따라 저울의 기울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우리가 문명의 수준을 추상적인 사고 능력, 즉 수학적 성취와 천문학적 관측, 그리고 언어를 완벽하게 표현해내는 문자의 정교함으로 평가한다면 아메리카 대륙에서 마야인들을 뛰어넘을 자는 단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무의 개념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냈고 하늘을 흐르는 시간의 궤적을 인간의 달력 안에 정확하게 가두었으며 복잡한 철학과 역사를 돌에 아로새겼습니다. 그것은 랭깃더니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순수한 지성의 힘으로 우주와 맞닿으려 했던 지적 진보의 경이로운 정점이었습니다. 반면 진보의 기준을 거대한 자연을 통제하는 물리적인 공학기술, 수십만 명의 인구를 부양하는 농업 시스템, 그리고 광활한 영토를 하나로 묶어내는 국가의 조직력과 행정력으로 둔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아즈텍인들은 마야인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했던 중앙집권적이고 효율적인 거대한 국가 기계를 단숨에 조립해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뜨지대 위에 물이 흐르는 거대한 인공섬을 띄워 세계 최대 규모의 메트로폴리스를 건설한 것은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진보의 찬란한 정점이었습니다. 마야에게는 천년이라는 긴 시간의 축적이 있었고 아즈텍에게는 모든 에너지를 한 곳으로 폭발시키는 무서운 권력의 집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기묘하고도 씁쓸한 역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진화의 사다리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두 거인이 놀랍게도 바로 그 자신들이 이룩한 찬란한 성취 때문에 파멸의 씨앗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야를 보십시오. 그들은 고도로 발달한 문자를 가졌지만 그 지식은 도시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 평화의 도구가 아니라 분열된 왕들의 끝없는 전쟁을 부추기는 피 묻은 기록으로 쓰였습니다. 그들의 경이로운 지적 성취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통제하고 무너져가는 숲을 되살리는 데에는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아즈텍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영토를 지배하고 물자를 통제했지만 그 시스템의 근간은 피와 공포였습니다. 피라미드 재단 위에서 끝없이 희생자를 바치며 공포로 군림한 대가로 제국의 심장부 주변에는 아즈텍을 향한 억눌린 증오와 분노가 시한폭탄처럼 겹겹이 쌓여만 갔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장점이 어느 순간 문명을 내부에서부터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변해 버린 것입니다. 자연의 한계에 부딪혀 스스로 무너져 내린 마야와 억압적인 통치로 인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증오의 화약고 위에 앉아있던 아즈텍, 지성과 권력,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길을 걸었던 문명 중 과연 누가 더 위대했는지에 대한 논쟁은 아마도 책상에 앉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평행선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역사가 이 두 문명에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허락했다면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즈텍은 내부의 반란을 겪고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도약을 이루었을까요? 분열된 마야인들은 다시 거대한 통일 국가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역사는 가정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신들의 시계도 우주의 시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이질적인 변수가 이 팽팽한 논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해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19년 멕시코만의 푸른 수평선 너머로 이제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하고 거대한 물체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돛을 펄럭이며 다가오는 나무배들, 그 안에는 별의 궤적도 피의 제사도 알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 탐욕과 총포로 무장한 불청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만남은 두 문명의 본질을 완전히 발가벗기는 마지막 생존의 시험대가 될 참이었습니다. 여러분, 1519년 멕시코만의 해안가에 낯선 이방인들이 붓을 내렸습니다. 스페인의 야심찬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와 그의 일행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역사 상식에 따르면 스페인 정복자들은 발달한 강철검과 화승총, 그리고 천연두라는 치명적인 전염병을 무기 삼아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을 손쉽게 휩쓸어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언제나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기묘한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용맹한 전사들을 거느린 아즈텍 제국이 고작 수백 명에 불과했던 코르테스의 군대에게 그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화약이나 질병만으로는 그 거대한 붕괴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아즈텍 제국의 본질, 바로 공포를 기반으로 한 중앙 집권 시스템 그 자체에 숨어 있었습니다. 코르테스가 멕시코 내륙으로 진군하며 목격한 것은 굳건하게 단결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테노치티틀란의 잔혹한 통치에 짓눌려 신음하며 호시탐탐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수많은 피지배 부족들의 들끓는 분노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꽃의 전쟁이라는 명목하에 가족을 빼앗기고 제단 위에서 심장을 뜯겨야만 했던 주변 부족들에게 스페인 군대의 등장은 침략이 아니라 차라리 끔찍한 압제자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의 출현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아즈텍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피의 원한을 쌓아왔던 틀락스칼텍 부족은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코르테스의 편에 섰습니다. 코르테스는 천재적인 전략가였지만 그가 한 일은 폭발하기 직전이었던 아즈텍이라는 거대한 화약고에 불씨를 하나 던져 넣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아즈텍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 진군한 군대의 절대 다수는 스페인인이 아니라 아즈텍의 멸망을 간절히 원했던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 자신이었습니다. 테노치티틀란이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머리로 모든 권력과 통제력을 집중시켰던 아즈텍의 중앙 집권 체제는 바로 그 머리가 공격당하자마자 제국 전체가 순식간에 마비되며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가장 강하게 만들었던 그 권력의 구조가 가장 치명적인 급소가 되어 스스로의 목을 베어버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학살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야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즈텍 제국이 무너진 후 스페인 정복자들은 빽빽한 밀림 속에 숨겨진 마야의 땅으로 탐욕스러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테노치티틀란을 단숨에 함락시켰던 것처럼 마야 역시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정글 속으로 발을 들여놓은 스페인 군대는 곧 지옥 같은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마야에는 스페인 군대가 단숨에 목을 쳐서 굴복시킬 거대한 황제도, 제국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수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야는 수많은 도시 국가들로 쪼개져 있었고, 그들은 정글의 지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군대가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하나의 도시를 힘겹게 정복하면 정글 깊은 곳에 있는 다른 도시가 들고 일어나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어제 항복했던 부족이 오늘 다시 무기를 들고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단 하나의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하지 못해 아즈텍과 같은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지 못했던 마야의 그 낡고 분열된 정치 구조가 외세의 침략 앞에서는 도리어 스페인 군대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완벽하고 끈질긴 생존의 갑옷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테노치티틀란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진보했던 제국의 수도가 함락되는 데에는 불과 2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뿔뿔이 흩어져 있던 마야의 마지막 독립국가가 스페인의 포화에 완전히 무너진 것은 1697년 스페인인들이 처음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들인 지 무려 2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진보했던 거대 제국은 반역의 불길 속에서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렸고, 오히려 가장 파편화되고 분열되어 있던 이들이 끝까지 살아남아 처절하게 항전했습니다. 역사의 이 잔혹하고도 기묘한 아이러니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보와 생존의 의미를 뼈저리게 되묻게 됩니다. 결국 두 문명 모두 새로운 시대의 무자비한 철퇴를 맞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제국은 파괴되었고 눈부신 도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정복의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비극은 무참히 사륙당한 사람들의 육신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비극은 바로 그들의 찬란했던 기억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무자비한 정복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단순히 거대한 건축물의 파괴와 피비린내, 나는 사륙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겪어야 했던 가장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은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축적해온 인류의 찬란한 기억과 지혜가 단숨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1562년 7월, 유카탄 반도의 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역사상 가장 뼈아프고 잔인한 문화적 대학살 중 하나가 벌어집니다. 스페인의 선교사 디에고 데란다는 마야인들의 종교와 지식을 악마의 미신이자 이단의 끔찍한 증거라 규정했습니다. 그는 마야인들이 얇게 핀 나무 껍질, 종이 위에 정성스럽게 기록해둔 수천 권의 책들을 마을 광장 한가운데 모조리 쌓아 올리도록 명령한 뒤 그 위에 가차없이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날 타오른 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겁의 우주적 시간과 별들의 정교한 궤적을 기록한 천문학의 정수였고, 수백 년 전 잊혀진 왕들의 장엄한 역사와 서정적인 시가 담긴 거대한 인류 지혜의 도서관이었습니다. 디에고 데란다 본인조차 훗날 그 책들을 불태울 때 마야인들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피눈물을 흘렸다고 담담하게 기록했지만, 그는 자신의 맹목적인 신앙심을 위해 인류가 남긴 경이로운 성취를 단 한 번의 광기 어린 불길 속에 영원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날의 무자비한 거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마야의 고문서는 현재 전 세계를 통틀어 단 4권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권의 장서가 꽂혀 있던 거대한 지혜의 보고가 완전히 불타버리고 바스라진 재와 함께 남은 단 4권의 찢어진 책장. 오늘날 우리는
그 얄팍한 내권의 파편들과 깊은 정글 속 비바람을 견디며 간신히 살아남은 낡은 돌기둥의 비문만을 더듬거리며 그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잡한 세계를 구축했었는지를 아주 희미하게 짐작할 뿐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아즈텍의 웅장한 심장부, 테노치티틀란의 운명 또한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하학적으로 완벽했던 경이로운 수상도시는 에르난 코르테스와 그를 따르는 수십만 명의 원주민 동맹군에 의해 끔찍한 공방전 끝에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스페인인들은 피냄새가 짙게 밴 아즈텍의 거대한 신전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렸고 바로 그 부서진 이교도의 돌덩이와 피로 물든 진흙의 기초 위에 자신들을 위한 화려한 유럽식 대성당과 새로운 식민지 정부의 건물들을 무겁게 세워 올렸습니다. 생명을 잉태했던 아름다운 호수는 점차 차가운 흙과 돌로 메워져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오늘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바쁘게 살아가는 거대 메트로폴리스. 멕시코 시티의 단단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아래에는 그 옛날 가혹한 내치대를 정복했던 아즈텍인들의 치열했던 꿈과 피로, 얼룩진 제국의 심장 박동이 여전히 소리 없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나긴 밤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 이야기의 처음을 열었던 그 거대한 질문, 앞으로 다시 조용히 돌아옵니다. 끝없는 우주의 심연을 바라보며 시간의 비밀을 풀고자 했던 마야 문명, 그리고 극한의 자연 환경을 이겨내고 타인의 피를 맹렬하게 움켜쥐어 현실의 거대한 권력을 완성했던 아즈텍 제국. 과연 이 둘 중 누가 더 진보한 문명이었을까요? 아마도 이쯤 되면 여러분도 이미 마음속으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어쩌면 무의미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단지 인류의 진화와 진보라는 이름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얼굴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원성을 갈망했고 당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극단적인 진화의 가장 아찔한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한쪽은 순수한 지혜의 날개를 달고 별을 향해 비상하려다 스스로가 잔혹하게 파괴한 자연의 묵직한 무게에 짓눌려 땅으로 추락했고, 다른 한쪽은 타인의 피를 쥐어짜내어 만든 끔찍한 공포의 기초 위에 거대한 제국을 튼튼하게 쌓아 올렸지만 결국 그 안에 겹겹이 고인 원한과 증오의 칼날에 스스로의 목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먼지를 뒤집어 쓴 이 사라진 두 거인에게서 진정으로 묻고 되새겨야 할 것은 알량한 잣대로 재어보는 우월함의 순위가 아닐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정복자의 불길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류의 경이로운 지성을 영원히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아간다는 눈부신 발전의 미명 아래 우리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때때로 얼마나 오만해지고 끔찍하게 잔혹해질 수 있는가 하는 묵직하고도 서늘한 반성일 것입니다. 기적처럼 살아남아 우리 곁에 덩그러니 남겨진 이 부서진 돌의 파편들은 거대하고 찬란해 보이는 문명이란 것이 실은 대자연과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앞에서는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환상에 불과한지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두 눈이 서서히 감기고 깊고 평온한 꿈의 세계로 서서히 빠져들 때 짙고 푸른 열대우림 한가운데서 무참히 타오르던 위대한 지혜의 도서관과 안개 낀 차가운 호수 아래로 영원히 가라앉아버린 웅장한 제국의 그림자를 한 번쯤 조용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한한 별의 시간을 계산했던 고독한 철학자들과 질척이는 짜함을 지배하여 세상을 호령했던
피 묻은 전사들, 극단으로 치달았던 그들의 맹렬한 위대함과 허무한 파멸은 시공간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인류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걷고 있는 이 길고도 끝없는 여정 위에서 오늘날의 우리는 과연 이 두 고대 문명 중 누구의 그림자와 더 닮아 있을까요? 이 서늘하고도 묵직한 질문을 오늘 밤의 짙은 정적 속에 가만히 내려놓으며 마야와 아즈텍의 엇갈린 두 거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만 덮을까 합니다. 당신의 머리맡에 남겨진 이 오래된 이야기의 파편들이 부디 평안하고 고요한 밤의 쉼터가 되기를 바라며 의미 있고 깊은 꿈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